제발 강력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상 못지게서 하이면 한국의 살인 사건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지존파. 지존파 하면은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 뭐 이 범죄 쪽에 뭐 꼭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존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들이 이 범행했던 게 잔악하고 정말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그런 이 사건의 이 범인들이거든요. 워낙에 숫자도 이 범인들 숫자도 7명입니다. 7명. 네. 거기에 여성 1명 포함돼서 7명인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 범행을 했거든요. 네. 사람을 납치하고 또 가두고 그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소각장 만들어서 사람을 태우기도 했고, 그래서 각종 어떤 그 잔인한 살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아닌 형태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 단체로서는 유일무이한 존재들. 그렇죠. 그리고 특별하게 또 그들이 갖는 반사회성, 강력한 반사회성과 스스로도 이제 어떤 강령과 규약이 있다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상범으로서의 단체도 아니고 조직폭력배의 단체도 아닌 순수하게 범죄 단체로서의 것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이게 프로파일링 입장에 범죄 심리 입장에서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연쇄살인이잖아요. 근데 보통 연쇄살인은 한 사람이 하는데 아니면 보통 둘, 셋이 하더라도 가까운 친인척이라든지 연인, 부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서로 그냥 좀 아는 정도에서 조직원들이 모아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7명을 일단 이 범행이 발생했던 시간대는 93년 7월부터요. 94년 9월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남짓 사이에 남자 3명을 죽이고 여자 2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원들을 좀 보면은 김기환이라는 친구가 그 당시에 27입니다. 네. 강간치상 전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동은이라는 그 당시에 21살 특수절도 전과가 한 2개 정도 있고, 김현양이 22살, 문상록이 23살 특수절도 전과 등 3범이에요. 그 다음에 백병옥이라고 20살짜리 특수강도 등 2건. 그 다음에 이제 강문섭이 20살. 그 다음에 이경숙이라고 23살 여자 하나가 거기 껴 있는데요. 이경숙이 같은 경우는 그 영암 지역에 있는 다방에서 이 범인 중에 하나인 강동은이를 만납니다. 강동은이를 만나서 강동은이하고 사귀게 되면서 강동은이가 빚을 갚아줘요. 이제 아마 그때는 뭐 이른바 이 마이킹이라고 부르죠. 선불 이제 땡겨 쓴 그 다방에 취업해 있는데 그 빚을 강동은이가 갚아주고, 그래서 결국 94년도 9월 달에 이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했던 사람 중에서 백병옥이 20살짜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걔는 이제 두목 김기환이하고 교도소 동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명이 이 범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쪽보다는 이경숙이 조금 특이한 것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이걸 표현 레지? 다방 레지. 레지 뭐 그때는 이렇게 뭐 다방 종업원을 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포섭된 형태이고 그 외에는 다 그와는 다르게 포섭됐다기보다는 이제 의기투합했죠.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저 읽다 보니까 포커판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조직 결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93년도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범행은 첫 범행이 93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 되겠죠. 93년 4월경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직업이 뭐 공사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공원 생활을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포커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다 보니까 뭐 나이가 있잖아요. 김기환이가 이제 27이니까 제일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형님 동생이 된 거예요. 형님 동생이 이제 돼가지고 서로 좀 유대하고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환이가요 리더십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들이 이 범행을 계획한 거는 전남 함평입니다. 전남 함평 대동면이라는 그 동네에 가회농산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이들끼리 모여 있다가 그 당시에 이 대학 입시 비리 부정 사건이 뻥 터져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가 이 돈 많은 것들 말이야 전부 청소해버리자. 청소가 뭡니까?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전부 공감하고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그때 이제 그 생각한 게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돈 뺏고 다 죽여버리자. 속된 말로 강간까지 하자. 이러면서 조직을 결성합니다. 조직 이름이 원래 지존파가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여기 이름이 마스칸이었대요. 마스칸. 그 그리스어로 야망이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그들이 읽었던 또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설명이 좀 될 부분이고요. 일단 조직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목표는요.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자금을 목표를 얼마를 삼았냐면 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얘기해서 10억을 벌자. 그래서 범죄 자금으로 10억을 벌자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둔산 뭐 신도시 공사장도 가서 공사 일도 하고 분당 신도시도 왔다 갔고요. 그러면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모았어요. 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범단은 당연히 강령이 필요하잖아요. 그 강령이 세 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돈 많은 자들을 저주한다. 두 번째는 조직을 배신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애매해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런 강령을 만들고 드디어 이제 범죄를 이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참 악의 씨앗을 타고난 이런 경우. 얘들은 그 이 범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정도 뭐 지리산에 올라가서 합숙 그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부분이 어떤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정한 형태의 10억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 자금을 모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됐던 거는 나중에 뭐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 뭐 이걸 했던 사람들은 그 10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김기환이 빼돌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었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그게 현실적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사실 10억이 모으기가 쉽죠. 그 막노동 가지고 뭐 10억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다른 어떤 뭐 그것을 김기환이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하고 자체도 그런 건 보통의 이런 조폭 조직 같은 경우는 뭘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모으면서 막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10억이라는 목표를 딱 설정하고 이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 지존파 사건의 좀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가공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랬나? 이거 현실성 있게 생각했나? 그래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활동 자금을 모금한 걸 이제 그 모으는 거를 좀 보면은요, 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 이들이 구입하고자 했던 게 기관단총도 있고요. 네. 소총도 있습니다. 소총도 6정, 뭐 그다음에 기관단총 뭐 이런 거 뭐 차도 있고 그러니까 자금은 필요로 했던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나중에 뭐 다이나마이트도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범죄에 대한 계획이 그래도 구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전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가스총 뭐 전자 충격기까지 뭐 다양하게 구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소각장을 건설하고 하는 비용도 사실 거기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부자들을 죽이자. 흔히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기를 만들고 뭐 폭탄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약간 좀 허황된 부분은 그런 건 있는 건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어디서 총을 사겠어요. 그리고 폭탄을 뭐 사자 만들자. 근데 사실은 오히려 뭐 군대 무기고를 털자. 아니면 뭐 예전처럼 뭐 이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돈으로 뭘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궁금했던 거예요. 뭘 이렇게 돈으로 다 살라고 하지? 차라리 그런 전문가를 포섭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돈이라는 것 자체에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스스로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일종의 조금 거기에 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매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그 모 백화점에서 그 VIP 네, 예. 고객 명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범죄 계획 자체의 실행 능력이라든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땐 좀 허황되기도 하고 좀 어이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체계적이었고 구체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석 전후를 이제 기해서 백화점에서 미리 입수한 한 3,500명 가까이 되죠. 그 VIP 고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그들의 명단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 돈 주고 삽니다. 그거 돈 주고 매입해서 진짜 이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떤 범행 대상으로 삼고 실행을 했다면 이 사건은 검거되지 않았으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거는 명백해요. 근데 공분을 더 사는 이유가 이렇게 VIP 명단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해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살인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한테 이제 옮겨가기 전 단계라고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 연습이잖아요. 연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배신자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범행 수법을 조금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어떤 과정 단계에서 이게 이제 그 검거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어요. 진짜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만약에 검거가 안 됐다면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993년 7월에 첫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습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명목의 살인이었죠. 그게 첫 사건은 93년 7월 18일 날 밤 11시에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실습입니다. 이제 이들이 쭉 가요. 충남 논산 쪽으로 가면 그 두개역이라고 있어요. 두개역. 두개역 부근에 있는 철길 아래에서 그때 귀가 중이던 농사 짓는 분의 따님이에요. 20살 최양을 승용차로 납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 유성구, 그러니까 이제 대전 유성구죠. 논산하고 붙어 있어요. 그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윤간을 해요. 윤간한 다음에 김기환이가 거기서 이제 그 살해하는 거,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이죠.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장을 하는 거죠. 김기환이 죽었다 그러는데 김기환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인 거라고. 이 시체는 그 이듬해 5월 달에 이 벌초하던 마을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잡힐 때까지 그 사건은 미제였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네. 사실 뭐 동기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지나가는 여성을 무작위로 납치해 갖고 살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당시에 그 경찰들은 그 여성 주변이라든가 그 근처 불량배들 주로 그렇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제일 크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수사 중이었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당시에 수사를 하던 그 아마 이 뭐 논산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게 살인 사건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장기 실종 사건으로 그냥 분류하고 수배하는 선에서 넘어갔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윤관을 하고 또 살해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윤관을 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배 교수님이 좀 설명하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는요, 윤간의 개념과 이제 어떤 그 희생된 사람을 취식하는 행위, 이거를 이제 이거 동질감 그 실현이라고 인식하거든요. 이 범죄학에서는 그건 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배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가해자화라고 저희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동질감. 네, 같이 이제 우리는 너도 역시 같은 범죄자야. 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사실 김기환이도 그 이전에 살해를 했던 적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처음 죽여보지만은
어떤 특정한 이 일종의 그 조직 내에서 자기의 위계를 세우려고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뭐 죽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지 않았는가라는 거지만 뭐 밝혀진 거로는 그게 첫 번째 살인이었고 목표 자체는 조직원들을 이 일종의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위계를 세우려고 그리고 공범자와 가해자화를 하려고 그 행위를 했다. 그 부분까지는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김규환이가 이 부분을 뭐 확실하게 뭐 안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도 이 부분에 좀 서툴었던 부분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도 첫살인 사건이니까 그런 얘기를 그 뒤에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김규환이가 이전에도 살인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잔인하게 어떤 다른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죽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더 김규환의 목적은 달성했을 텐데 약간 좀 어정쩡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왕 뭐 말 나왔으니까 이제 김기환이만큼은 좀 그 이제 환경을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겠어요. 두목이기 때문에 그 김기환의 별명이 이제 그 지존입니다. 지존. 네. 그 당시에 홍콩 영화 지존무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 비디오로 출시돼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까 마스크한 얘기했는데 이제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김기환이는요 3남 4녀 중에 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모스라에서 영광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 때 중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의 이제 그 성향을 볼 수밖에 없는데 김기환이를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중퇴잖아요. 148명 중에서 5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부는 엄청 잘했던 것 같고요. 바둑을 아마 1급이었답니다. 이거 바둑 아마 1급이 그 보통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 생기부를 보면은 가난해서 결석은 자주 했지만 근면성과 책임성, 준법 정신은 그때까지는 아마 가급이었나 봐요. 다만 이제 협동성, 자주성에서 낙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김기환이는 이제 일찍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뭐 신발 공장이나 합판 공장 이런 데서 이제 이 전전하고 또 서울을 올라가서 막노동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범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환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명석했던 건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조직원들을 휘어잡는 나름대로의 지능은 있었던 거라고 보이는 거죠. 사실 그거 없었으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형성하기도 어렵죠. 예. 80년대 후반부터 홍콩 영화, 홍콩 르와르가 좀 번성했고 주윤발부터 유덕화 뭐 여러 가지 3대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웅본색, 지존무상, 첩혈상홍이 세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김기환이는 그 중에서 지존무상이라는 그렇죠. 영화를 네. 좋아하면서 그걸 동경했다. 그리고 거기 홍콩 르와에 많이 나오는 게 조직 보스,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성 그리고 배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강령 같은 것도 나중에 그걸 만들 때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기환이는 지존무상 같은 경우는 30번을 봤다고 해요. 실제로 그 트레이닝 훈련할 때 그 띠에다가 두건에다 지존이라고 쓰고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훈련할 때. 지리산 그 합숙 훈련할 때 담력 훈련하고 그랬거든요. 지리산에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합하는 방법이랄까요? 그 조직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타고난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 이 사람들이 약점 이런 것들을 잘 긁어주고 또 강압적으로 할 때 그렇죠.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유지가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된 거죠. 조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살인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1993년 8월이었는데 네. 그때 같은 조직원이었던 예. 송봉은이죠. 예, 송봉무. 얘는 그 당시에는 18살이었는데요. 이제 근데 그 송봉은이가 속였어요. 사실은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23살이라고 하면서 그 조직원사에서 23살로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꽤 들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송보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들이 노동으로 이제 번 돈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모았는 것 같아요. 막노동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그 자금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송보은이가 그 중에서 한 3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2천만 원 중에서 한 30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잡아서 살해를 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 김기환이나 이 일당이 올 때는 그 강령에 있었잖아요. 조직을 배신하면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있었으니까 추적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송봉은이가 있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친척 집에서 송봉은이를 잡아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영광으로 가요. 영광으로 가서 칼과 곡괭이로 살해합니다. 안매장된 거 나중에 시체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잔혹할 정도로 살해하고 이제 야산에 이제 안매장을 한 건데 그 영광에 있는 아지트에서 불과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 야산에 한 60cm 가량 땅 속에다가 묻어놨는데 시체를 발굴할 때 보니까 손목에 이 철사줄로 결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줄로 이제 결박하고 엎어진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 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이 송봉원이를 살해하고 개도 한 마리 끌고 갔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개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먹었다고 해요. 이게 왜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 행위에서는 피를 보는 행위를 그 다음에는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죽이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피에 대한 저항감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피로 인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첫 살인이 사실은 김기환이 경험이 있다고 하면 피를 보는 살인 행위를 했을 텐데 첫 번째 피를 보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나이가 좀 원래는 어렸잖아요. 송봉은이. 그렇죠. 18이었으니까. 18이었기 때문에. 근데 속이기는 한 6, 7년은 속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송봉은이가 그 첫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김기환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을 이거를 만약에 뭐 허투루 처리하게 되면 이것이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조직이 와야 되죠. 결국.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보는 살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쎄요. 개를 잡아먹은 저는 이제 개도 저는 순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개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시골에서 개 잡는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그 개를 잡잖아요. 뭐 아주 몽둥이 찜질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보여줬을 거고 그대로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그 송봉은이한테 똑같이 시켰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를 뭐 그 다음에 개를 잡아먹었던 어쨌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피를 보이는 형태의 것을 했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송봉은이를 죽이는 것 자체에 대한 목적은 당연히 이 조직의 결속을 배신자를 확실히 죽인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했던 부분이고 개를 끌고 갔던 건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저는 개하고 그 송봉은하고 일치를 시키는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를 잡아서 개 패듯이 패서 소위 말하면 잡아먹는 거잖아요. 인육을 먹지 못하더라도 살해를 하고 그것들을 섭취하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는 과정이 동일시에서 어차피 너희들은 개 한 마리를 죽이고 개 한 마리를 해한 것뿐이야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의 희석인가요? 희석이기도 하고 너희들도 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이 사이비 종교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는 모습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잔혹하게 하되 절대 자기가 손을 안 대요. 교주라든가 실행자는 흔히 말하는 스스로 그들끼리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게끔 하는 방법을.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봉은이를 살해할 때는 김기현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조직원들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제가 첫 살인 현장을 갔었을 때 선배님들이 바로 데리고 갔던 데가 감자탕 집이었어요. 고기를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더니 저는 사실은 첫 현장을 보고는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시는 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얘네들은 결합시켰다면 그걸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거는 뭐 일선 형사들이 부검 끝나고 나면 그 지금도 뭐 화곡동 그 옆에 국가부 예, 옆에 가면 그 옆에 나오자마자 정문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한 5-60m쯤 가면 부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선지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그 탕을 먹이죠. 저는 왜 그게 그 강서에 있는 국가수 예전에 거기가 본원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서울 불원이지만 왜 저게 저기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죽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내장탕 뭐 이런 거 똑같은 사주면서 저도 이제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그 이제 제 형사 사수 되시는 분 성함이 이제 김모 씨 형사분인데 그분이 부검 딱 끝나고 나서 막 토하기 일부 직전인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작정 데리고 간 게 밥 먹자고 내장탕 집이에요. 도저히 못 먹겠는데 뭐 앞에서 눈 부라리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토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기는 해요. 아마 강해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예, 너무 참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두 가지 어쨌든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거기에 침잠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적 기제에서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그 사람의 시체와 현장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고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그 머리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상은 그래야 되는데 그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그냥 고속에 폭 빠지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인권 침해라고 갖고 막 아마 큰일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김기환이 했던 이 방식은 사실은 비슷한 기자라고 보거든요. 그것과 동일시하고 가해자화를 시키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극복하려도 노력하면은 스스로 제2, 제3의 김기환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김기환이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살인 시범 보이고 배신자 처단하고 나니까 어떤 본거지 본부에 대한 그 요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리를 잡자. 사실 어떤 조직이 결성되면 본거지가 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적들이 산채가 있는 산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김기현이가 94년도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그 영광 그 불감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광 불감면 분들은 이 지존파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엄청 보신 봤죠, 분들이에요. 그대로도. 근데 이제 하여튼 영광 불감면에 김기환 그 소유의 대지가 좀 있었어요. 그 대지에다가 아지트를 건설합니다. 이제 드디어 산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창고를 짓게 되고요. 창고 지하실에다가 감금 시설을 만드는데 일종의 아우슈비츠 같은 이제 하는데 살인 공장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전기식 버너를 그 작동시켜요. 그 소각용 그 화덕을 설치하는 거예요. 시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런 그 이제 근거지 마련하는 작업이 두 사건 이후에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시골 같은 데는 그 뭐 허름한 집에 있으면은 보통은 거기에 신축 허가나 중축 허가를 하지 않고 이제 뭐 내가 창고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말하지 않았어요. 창고로 해갖고 대충 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면이나 이런 데서 그냥 대충 눈 감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아주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감면 그 이 살인 공장 그 주변은 19가구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19가구 중에서 16가구가 강씨 집정촌이라고 그래요. 강씨. 예. 그래서 그 78년도에는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주민들은 시존파 사건 이후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지요, 이게.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겁니다. 94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본거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6월 17일 날 김기현이가 이 선배 조카가 하나 있어요. 여중생. 네. 1학년짜리를 강간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립니다. 네. 두목이 이제 구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가 징역 5년 받았더라고요. 5년 받았습니다.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상당히 예. 뭐라고 하나 상당히 큰 부분이었고 이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그렇게 범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돌발적으로 이었었는지 아니면은 글쎄 의도했다긴 좀 그런데 그 김기환이가 좀 부주의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뭐 논란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김기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지트도 만들어냈고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자기는 빠져버리는 이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김기환으로서도 조금 그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김기환이가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이제 거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두목격인 김기환이가 구속이 돼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와해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조직원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면회를 가서 범죄 지시를 그러니까 받아왔다고 지금 제가 그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김기환이가 구속돼서 갔다면 와해되기 십상인데 상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를 수 있었고 머물렀기 때문에 김기환이한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지시를 받는 거예요.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김기환이가 나름대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저는 김기환이 그래도 그때 잡혔기 때문에 이 조직이 빨리 좀 발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서로 조직원들끼리의 서열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들고 주장하고 이런 와중에 와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탈출하게 되면서 저는 발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김기환이 저는 검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와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빨리 발각되고 범죄가 좀 미숙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사실상 이들이 검거되고 나서 자신들 사이의 어떤 갈등 문제는 여자를 이제 그 납치한 여성을 죽이자 살리자 하는 데서 의견 다툼은 있었지만 와해될 정도로 조직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김기환이 그만큼의 이제 일정 정도 범죄에 대한 지시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김기환이 만약에 그대로 그것을 이제 교도소에 안 가고 일종의 범죄를 선두지휘해서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 피해는 사실은 뭐 상상을 초월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겠죠. 그런 면에서. 조직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했다가 못했는데 그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런 아지트를 많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서 그냥 그 창고에다가 한 2층을 짓는데요. 그러면 중국이야 충분히 가능한 얘기. 이건 이게 막 우리의 한 20-30년 전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안들이 오는 게 이렇게 보이고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골에다가 아지트를 만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이 잡으러 오게 되면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도 뭐 그게 되지만은 이 시골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외지인이 오면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1994년 9월 8일에 네. 첫 범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습이 아닌 그리고 조직원이 아닌 실제로 이들이 어떤 본격적인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인을 하죠. 그들의 계획이 실천되는 첫 범행일 거예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미 두 사람은 죽였지만요. 94년 9월 8일 날 03시경이에요. 새벽이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수로 국도예요. 양수로. 그 양수로 국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걸려들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씨라고 이제 이모 씨인데 34살이에요. 그 당시에 직업은 악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유흥업소 이런데 이제 악사에서 밴드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직업이 그거고요. 그리고 카페 종업원이었던 27살 먹은 이모 씨가 같이 본인들의 이제 그 악사가 소지하고 있는 그랜저를 타고 드라이브죠. 네. 드라이브를 나왔다가 03시경에 이제 범행을 물색하던 이들한테 발견이 됩니다. 이들이 거기 갈 때는 이제 범행 대상을 선택해서 물론 평소에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외곽에 있는 모텔 같은 게 많은 곳입니다. 양수리 모텔은 유명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미리 생각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느망승용차, 그다음에 포터를 한 대 가지고 있었어요. 화물차.
두 대에 각각 분승해서 이제 이들이 갔어요.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필이면 새벽 3시경에 조금 전에 말한 이 양 이 씨네요. 뭐 남자도 이 씨, 여성도 이 씨, 이 두 사람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이 화물차로 이 그랜저 앞을 딱 막습니다. 멈췄죠. 그 뒤에서 느망차가 와가지고 딱 포위하고 바로 가스총 쏘고요. 네. 그다음에 강목으로 어마어마하게 구타하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제압한 다음에 포장용 테이프로 이제 손, 발, 입 같은 데 묶어가지고 아지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지트는 영광 불감면에 있는 그래서 거기 가서 감금을 하고요. 역시 거기에서도 뭐 항상 하는 것처럼 그 이모 씨 그 여성 카페 종업원 그 사람을 윤간하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하루 정도 살려줍니다. 그 다음 날 밤 9시경에 그 이제 악사 이모 씨한테 몸값 내놓으라고 그래요. 몸값. 근데 그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악사 하시는 분이. 돈 없다. 그건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너는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이러면서 강제로 술을 먹이죠. 술을 먹여가지고 머리에다 비닐봉지를 씌워서 이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그때 이 참 잔인한 놈들이죠. 그때 이 같이 납치된 이양을 동참시켜서 같이 목을 조르라고 시켜요. 이게 이제 공범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강령에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양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 이제 그때부터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그때 김기환은 없었죠. 김기환은 없었습니다. 근데 김연양이가 그래도 좀 살려주자. 이렇게 이제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양은 살게 돼요.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이 비닐봉지 씌워서 이 살해한 악사 그 사람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좀 교활한 면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보면 그 연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교통사고로 위장해 가지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그 인접한 데가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군 그 수분제 고개라고 있어요. 네. 그 수분제 고개로 이제 그 그랜저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 그 악사차 네. 끌고 와서 이제 수분제 고개로 가가지고 9월 10일 날 03시경에 이제 운전석에다 그 사람을 앉힙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고 18m 낭떠러지가 한 18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수분제 고개가 거기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음주하고 술 많이 먹였잖아요. 음주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걸로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근데 교활하게도 그 전에 이미 스퀴즈 마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스퀴즈 마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밀어버려 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고요. 또 그 장면을 같이 그 이양도 보게 해요. 보게 하고 또 수분제 꼭에서 윤관을 또 합니다. 예. 지금 상태가 이 두 분이 이제 피해가자가 된 게 된 건 하필 그 차가 그랜저죠. 그래서 이제 좀 잘 사는 잘 그 사는 당시에. 이제 그때쯤에 되면 그래도 좀 산다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외 드라이브 나올 때 양수리 쪽에 모텔을 많이 맞습니다. 나온다는 정보를 얻고 거기서 이제 돈 많아 보이는 뭐 이렇게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분들은 사실은 그냥 종업원이고 악사였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된 게 이제 그 사실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일종의 그 위장을 한 부분인데 지금 같으면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위장을 한다 한들 이거는 별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얘들이 이걸 위장할 정도 되면은 통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해요. 네. 이분 사는 곳이 성남 남부경찰서 관내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9월 11일 날 이미 이제 그 공단 파출소라고 옛날에는 가출인 신고도 파출소에 지금도 그렇죠. 공단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제 뭐 나중에 장수경찰서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장 인부가 발견해서 이제 장수경찰서에 신고가 됐고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퀴즈 마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발굴해 보니까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또 뭐 없어진 물건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해가지고 부검도 안 하고 내사 종결을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뭐 몸에 그 자상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형태의 있었죠. 구타등 당한 것도 있었고 사실 이 사람이 왜 장수까지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이 정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장수 경찰서에서는 이제 그 현장만 보고 그냥 교통사고 처리한 부분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욕을 먹었죠. 이 욕을 뭐 평생 먹을 겁니다. 평생 욕을 예. 먹었고 그 뭐 아니할 말로 사실 그 사건만 제대로 해결했으면은 뭐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뒤에 얘기지만은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단순한 뭐 이런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감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시는 94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2000년도쯤 돼서야 서울청 같은 경우도 3교대의 감식반이 그 지방청에서 확립이 되는 시스템이었고 또 그 뒤에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의 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그 장수경찰서를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근데 한데 우리 셋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셋이 공교롭게도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찰의 상황, 현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경찰을 변호한다거나 뭐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그 말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죠, 뭐 오해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뭐 말씀드리고 가야 근데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상황이니까 상황대로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5일 있다가 9월 13일에 예. 또 한 부부가 살해가 된다. 이건 참 아파요. 이제 아니 모든 살인 사건이 아프지만 특별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9월 13일 사건. 이 사건 소 씨 성이 희소성이더라고요. 네. 희귀성이에요. 소 씨예요. 네, 남편분. 남편분 이름이 소 씨인데 그 소 씨 부부 사건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 이 사건에 특별히 저는 있더라고요. 설명 좀 드리면요. 이 남편 소 씨는 울산 쪽에서 이 공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정 기계공업이라고 이 공장을 차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시는 데는 아마 이제 그 서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망우리 그쪽 같습니다. 이게 동서울 공원묘지 쪽 같으니까 네, 성남 그쪽이죠. 소재, 네. 망우리가 아니라 저 성남 소재 이 동서울 공원묘지 쪽이니까요. 거기에 부부가 벌초하러 갔어요. 추석 전이니까 9월 13일이니까 추석 전 아니겠습니까? 대충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박 씨예요. 소 씨는 42살이고요. 그때 서울 중랑구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아내 되시는 분은 35살 박 씨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이 불감면에 있는 지하에 감금이 돼요. 네. 이제 감금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소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범인들이 1억을 요구합니다. 1억. 1억 원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남편 소 씨가 1억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가 이 돈을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납치한 날이 9월 13일이잖아요. 네. 9월 14일 날 광주 광천 버스터미널에서 소 씨가 자기 직원한테 돈 가져오라고 시키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갖고 온 돈이 이제 8천만 원이에요. 1억을 요구했는데 8천이면 엄청나게 구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다 현금으로 온 현금으로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로 가요, 범인이. 그때 갈 때 이 아내 되는 분은 이제 인질로 잡아두죠, 범인들이. 인질로 잡아두니까 소 씨 입장에서는 아내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아요. 직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대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다시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아지트로. 또 소 씨 입장에서는 아내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그 꼴이 된 거예요. 예, 따라왔으면 살려줘야 되는데 참 진짜 아픈 얘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소 씨가 살고자 썼던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만은 소 씨의 어떤 그런 눈물겨운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날 납치는 13일, 돈 받은 건 14일,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5일 날 03시경에 새벽 3시경에 자 고통 없이 죽여준다. 8천만 원 줬으니까 고통 없이 죽여준다고 하면서 술을 먹이고 그
공기총으로 사살합니다. 근데 그 공기총을 쏘게 한 사람이 예. 그 악사. 네, 때 살아남으셨던 여자분. 네, 네. 그 카페 악사가 죽을 여자. 때 예. 그 살아남았던 그 여종업원 이양입니다. 이양을 시켜가지고 공기총으로 사살을 해서 결국은 너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그 아내 박씨도 칼하고 도끼로 살해합니다. 네. 살해한 다음에 참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예. 토막을 내죠. 술안주로 쓰기 위해서요. 네, 실제로 술안주를 합니다. 그 더더군다나 그 이모 씨 그 카페요, 지금, 중후반한테는 예. 생간을 주면서 먹으라고 시켜요. 이때 삼겹살도 같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삼겹살을 같이 구워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을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각장 만드는 데다가 소각을 시키면 냄새가 외부로 퍼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그 소각하는 거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는 냄새로 인식시키는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삼겹살을 심지어 동네 주민들한테까지 나눠줬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와서 네. 막걸리를 먹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방식들이 참. 굉장히 잔인한데 이 방식은 앞에서부터 이제 연결되는 거는 그 악사였던 그 이 씨 돌아가신 분의 살해 방법부터 이제는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진화됐다고 보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홍콩 영화의 그 지존무상이나 그런 거 보면은 비닐봉지 씌워서 죽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월남전 때 뭐 베트콩들하고 미군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려내고 그것을 본 이쪽 이 범죄자들이 그걸 따라하는 부분에서 이게 스스로 이제 살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뒤로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이렇게 실행하기는 사실 인간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들은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사실 조금 더 가능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 카페 저기 종업원전 이 씨한테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이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지 않고는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요 상태가. 그 상태까지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 사실은 그 8천만 원이 그 뒤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거더라고요. 종업원들한테 줘야 될 월급을 현금으로 가져왔다 뭐 이렇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토막을 내고 인육을 이제 취식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어떤 동질화 목적 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완전한 조직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참 그리고 말하면서도 불편해요, 진짜. 네. 인육을 먹는다는 행위가 동질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잔인해질 수 있고 더 악마처럼 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희석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이제 악마화라는 개념을 쓰니까 스스로 악마가 됐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망상을 가져요. 그러면 그 망상 때문에 더 잔인해져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이거보다 더 높은 방식의 수단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나마 이제 거기서 이제 소씨 부부가 희생되는 걸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 살인 사건은 남자 셋, 여자 둘로 종료가 됐지만요. 만일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양이 탈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저는 전개됐을 거라고 봐요. 백화점 VIP 고객 명단 이 사람들 대상으로 또 그거 말고도 잡다하게 또 다니면서 사람 살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서 피해자분들의 심리를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살아남으신 이 모 양도 그렇지만 이 소씨 부부도 실제로 3일 동안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각장도 옆에서 봤을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심리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온갖 3일 동안이 가장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남편이 먼저 공기총에 죽는 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아남은 그 이모 양분도 나중에 진술을 하게 되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다 옆에서 지켜보고 실행하게 되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딛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평생에 아마 그 언젠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분 뭐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지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연양이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김연양이가 이 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는 죽이자 어머니도 믿지 말랬으면서 왜 저 여자 살려주냐 죽이자 했는데도 김연양이가 그 중에서는 이제 김규환이 다음으로는 좀 이를테면 이제 부도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 있었던 거고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김연양 때문에 이 조직이 더 큰 범죄를 못하고 종료됐다고 봐도 좋아요. 이분이 탈출을 하시잖아요. 예, 이 탈출 과정이 이것도 영화입니다, 거의. 네. 자, 이제 9월 16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씨 부부 그 화덕에다 소각하고 뭐 죽인 게 9월 15일이잖아요. 9월 16일 날 이제 이 아지트에서 다이너마이트 투척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김연양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다이너마이트까지 투척을 하는 거는 저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김기환 빼낸다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경찰서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그건 던지고.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그렇죠. 드릴 건데. 요거 먼저. 예, 다이너마이트 투척 훈련하다가 김연양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는 이제 큰 병원이 화상병원, 기독병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독병원으로 가면서 그 이양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서 현금 50만 원하고 휴대폰을 맡기는데 그 휴대폰은 이제 물론 강동원이 명으로 돼 있었어요. 명의는. 그래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치료 받는 사이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양이는 이양한테 평소에 잘해준 거 아니에요. 또 이양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는데도 김연양이가 적극적으로 살려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랐겠죠. 그건 살기 위한 거겠죠. 살기 위해서 이제 김연양이를 좀 따랐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자기가 화상 입어서 가면서 이양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금 50만 원하고 그 휴대폰, 강동원이 명의의 휴대폰을 이제 맡겨놓는단 말이죠. 잠깐 들어간 사이 거기서 택시 타고 뜁니다. 현금도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뛰었는데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대로 가다가 또 잡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하차를 해요. 도로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 네. 도로변에서 하차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포도원으로 가요. 포도원에 가서 주인한테 자초지종 얘기하고 렌터카를 부릅니다. 그리고 렌터카를 타고 가서 대전에서 또 하차를 해요. 대전에서 하차해가지고 대전에서 또 택시를 대전해가고 서울로 옵니다. 네. 그러면 서울로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이분은 엄청나게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신고도 안 해요. 역삼동에 있는 그 여관에 투숙을 해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지인한테 연락을 해요. 남자입니다. 그 남자 지인 31살 먹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하는데 그게 서초경찰서예요. 네. 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수사가 개시됩니다. 하필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서초경찰서고 실제로 이 씨가 신고 못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공포를 겪은 그러니까 생사람이 불에 태워지고 죽어서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잔혹한 걸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감히 이렇게 신고하기가. 그리고 거기 플러스 본인은 어쨌든 범죄에 타의지만 가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그렇죠. 부분이 네, 있죠. 그렇죠. 심정적으로. 공기총 쏴서 살해할 때 개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갈아타고 했냐. 그 사람이 그 죽을 생각을 하면은 길이 생긴다는 것이 사실은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그럼 대전에 있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여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얘들로부터 도망가자. 가장 먼 곳으로. 가장 먼 도망가자. 근데
쟤들 머리로 봐서는 이게 택시로 가면 잡힐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 인지 협착이라고 하는 게 도망을 가야 돼. 쟤들로부터 도망가니까 가장 멀리 가는데 요렇게 하면 이 생각이 든 거죠. 사실은 가장 멀리 도망가는 길은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약간 사고의 불일치가 나타나지만 결론적으로 어쨌든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얘기가 두서없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자기를 보호하는 얘기가 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지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차분차분 얘기하는 상태가 돼갖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래서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처음에 안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어떤 형사도 이걸 믿을 리가 사실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이 사건으로 유명해지신 고병천 수사과장님이 거기 그때 그 말을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요. 이런 그 어떤 뭐 사람을 인육을 먹고 사람을 소각하고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 즈음에 그 누군가 나 여자친구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 미쳤다 이렇게 그러겠죠. 와서 얘기하면 그걸 덥석 믿을 만한 형사는 사실 없지요. 그래서 마약한 줄 알고 제일 먼저 손을 이렇게 예. 손등을 그러니까요. 걷어서 봤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손을 일반적으로 거두면 착 혈관 걷죠. 자국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서초소에서는 절대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믿었고요. 고병천 수사과장이 믿었겠죠. 그때는 형사과 수사과가 아마 없을 그렇죠. 때 합쳐서 수사과니까요. 그냥 수사과장 소관 내에 형사과 조사계 뭐 그렇죠. 이렇게 나눠 돼 있을 때고요. 지금은 형사과 수사과가 따로 끊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병천 수사과장이 그걸 이제 들어서 믿었던 것 같고. 이게 소씨 부부 그렇습니다. 실종된 거를 이분이 알고 있는데 그 이 씨가 이 양이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그래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서도요. 소 씨의 휴대폰을 추적합니다. 예. 그래서 소 씨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소 씨의 휴대폰이 영광까지 나오잖아요. 네. 기지국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탈출한 날이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7일 날 새벽에 수사관 9명. 이거 잘한 수사는 절대 아닙니다. 서초소에서. 수사관 9명, 그다음에 권총 4정, 그다음에 이 차 4대를 이제 지원받아가지고 먼저 어디로 가냐면 장수로 가요. 장수가 어딥니까? 악사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 곳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먼저 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서 매복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이제 9월 19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9월 17일 날 내려갖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네. 장수 보고 아지트 가서 형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9월 19일 날 아침 7시 반에 아침 창거리 준비하려고 포터를 끌고 강동원이가 나와요. 그걸 검거해 버립니다. 강동원이 검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당들을 이제 어떻게 불러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공작 수사를 하기로 하는 거죠. 강동원이 시켜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지금 강동원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강동원이를 시킨 건 아니고요. 강동원이를 이제 핑계 삼아서 여기 병원인데 파출소죠. 불갑지서 직원인 거를 이제 위장하죠. 여기 지서인데요. 그 강동원 씨가 포터 끌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와야 되는데 지금 강동원이가 소지하고 있던 돈 200만 원하고 차량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돌려드리라고 해서 지서에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찾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9시경이 되니까 김현양이, 문상록이, 이경숙이 얘들이 느망 타고 불갑지서로 오죠. 거기서 딱 검거해버리고요. 예. 근데 왜 이들은 이 모양이 탈출했던 걸 알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아지트에 있었던 거죠? 고즈음에는 불과 하루 이틀 상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과연 이 양이 어디를 갔을까 뭐였을까. 근데 믿는 경향은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예. 공범화를 시켜놨고 네. 그리고 그 경우에 사실은 좀 혼란이가 김기환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 김현양이는 자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관할 경찰서에서 약간 망을 잠깐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서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모양이 그
관할 경찰서로 갔으면은 이들이 다 흩어졌을 텐데 관할 경찰서 동태를 보니까 별 반응이 없어서 정말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찰서로 아까 그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했었으면 경찰서가 시끌시끌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그 즉시 다 흩어져서 도망갔겠죠. 근데 이 양은 하루 걸려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를 했어야지 맞는데 그렇죠. 신고가 안 된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렸던 것 같고 또 그 하나 더 보태면 김현양이는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살려줬고 자기가 애인처럼 생각했고 아껴줬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아무리 믿었다고 하더라도 50만 원하고 휴대폰을 맡기고 본인은 진료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현양이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가 일제는 뭐 선택을 했고 김기환 대신으로 자기가 두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쟤를 살려줬는데 내가 쟤를 의심하는 거를 자기 밑에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가서 경찰서 이쪽을 보니까 특별한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신고 안 한 건 명백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안도한 것 같아요. 안도하고 뭐 그때쯤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기환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사실은 그건 한 하루 이틀은 지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대 잘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쪽하고 공조했거나 아니면 당연하죠. 네. 더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씀드리죠. 지금 이제 그 한 3-4배가 가도 위험하는데 이게 지금 무기도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9명 뭐 이렇게 이게 사실 크게 위험할 수 있는 크게 위험했고요. 사실은 서초소에서 내려가가지고도 바로 덮치지 않고 불러내고 뭐 위장해서 검거하고 한 이유는요.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김현양이 다이너마이트 투척 훈련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거를 이양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덮쳤다가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섣불리 못 들어간 거고요. 결국은 그 많이 검거해놓고 불갑지서를 이용할 때 이제 그때는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이제 그 영광경찰서에다가 공조 요청을 해서 한 20명 정도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강문섭이하고 백병옥이 한 2명 정도만 남아 있었으니까 아지트에는 거기 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거할 수 있었던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초경찰서 수사를 절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수사관 9명이 가서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사히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자폭이라도 했거나 그래서 다쳤으면 이건 진짜 잘못한 수사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군병력 동원도 그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분명히 사람을 공기총으로 쏴 죽였다는 걸 들었고 소각하고 도둑됐고 소각도 하고 다이너마이트도 있었고 아지트도 있었고 이거는 뭐 이게 한 개 경찰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은 아닌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좀 영리하게 사람을 그 범인을 끌어내 갖고 했던 부분까지는 뭐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저는 배 교수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거는 수사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 말을 저는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그때 서초경찰서는 정말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거예요? 근데 이제 94년도면은 제가 경찰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경찰의 풍조는 뭐였냐면요. 수갑 채우는 사람이 검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보해 준 사람, 소스를 준 사람, 뭐 같이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다 똑같이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을 해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수갑을 딱 채운 사람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인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다 쓰러뜨려서 제압을 해놨는데 내 옆에 있는 형사가 와가지고 자기 수갑으로 딱 채우면 걔가 잡은 거예요.
그 아주 정말 불합리한 그 검거 실적 그 풍조가 있었어요. 94년이죠. 94년도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초서에서 이 영광경찰서하고 공조하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서초 형사들 목숨 걸고 검거한 사람들한테 제가 저도 경찰했던 사람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후배들이 혹시라도 듣는다면 이건 반면교사 삼으라는 그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꼭 잡겠다는 이 공명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 비근한 예를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신창원이 사건입니다. 신창원이는 탈주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을 두루두루 훑고 다니면서 오직하면 신창원이가 지나간 그 관할구역에는 그 파출소장, 서장 다 발령났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창원이가 경찰청장 역할을 했다고요. 지나가면 다 발령났으니까 우수수. 그때 그 발견한 그 경찰이 있었어요. 동거하고 있다는 신창원이가. 네. 그 경찰관이 경장이죠. 이름을 내가 예. 말 못하겠는데 그 친구가 경찰서에다 보고를 하고 여러 명이 가서 애워싸가지고 신창원이를 검거했으면 되는데 본인이 잡겠다는 공명심 때문에 자기 누구를 친구를 동원했는 친구 그렇죠. 검도 예, 사범하고 맞아요. 태권도 예. 사범을 데리고 와서 제법 그 심센 사람들 데려갔는데 신창원이는 교도소에서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로 도망가는 그걸 거를 어떻게 입니까? 뒤지게 맞았다고 그래요. 그 사범이라는 사람들 들어가서. 그리고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경찰 그만뒀어요. 아, 이게 내가 잡겠다는 공명심 이걸로 이 수사도 망가뜨리고 본인도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방송을 아마 우리 후배님들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서초서를 비난하고자 제가 잘못된 수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조가 이루어져 갖고 해도 사실은 성공할지 그럼요.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가서 사실은 거기에 무기가 얼마 있고 그렇죠. 뭐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지존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입에 그렇게 많이 올게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추석 연휴 때 그렇습니다. 사건이 그 보도를 탔어요. 예.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잡히면서 사람들 입에 얘기가 됐는데 또 왜 공분을 샀냐면 보통은 잡히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거나 이런데 너무나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그 현장 검증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악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이제 검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한테 압수한 물품을 좀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백화점 고객 명단 그건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공기총 나왔습니다. 공기총이 1차 범행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자봉 나왔어요. 그다음에 대검 나왔습니다. 군용 대검, 전자 충격기도 나왔어요. 그다음에 등산용 이 지팡이인데 이렇게 뽑으면 안에 칼이 있는 거 영화에 많이 그렇죠, 나오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죠. 그것도 몇 개 나왔고요. 무전기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테이프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부 합치면 흉기가 17점 뭐 이렇게 합치면 테이프까지 한 70점을 압수를 했고 현금 3,500만 원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발견됐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아까 체포한 이후에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네.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돈은 너 무시한 것.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왜 죽였냐?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네. 그때 야타족이 있어서 야타하는 네. 야타족을 다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하면서 적개심을 좀 드러냈고요. 다이너마이트 구입 동기를 이제 물어봤어요.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내용 맞습니다. 두모 김기환이를 검거한 영광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무기를 탈취해서 그 안에 경찰서에 무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방송국을 점거해서 네.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알리고 싶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점차 자기네들이 영웅화해 가는 그렇죠. 과정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 야타족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 그 전엔 오렌지족.
네, 지금 네, 세대분들은 오렌지족. 잘 모를 거야. 아마 왜냐하면- 오렌지 쪽, 야타족. 왜냐하면 그때쯤에 이 뭐가 되냐면 강남이 극단적으로 이제 비싸지고 아파트가 뭐 비싸지면서 거기서 있었던 2세들이 돈을 막 물쓰듯이. 물쓰듯이 쓰면서 실제로 이제 불로소득이죠. 그 자기 부모의 그 부를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게 언론을 많이 타면서 그리고 그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한테 차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 갖고 당시에서 언론에서는 야타족, 뭐 오렌지족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분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났던 거죠. 우리는 쟤네들을 뭐 죽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났던 것이 바로 그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야타족 하는데 야타 그 소리예요. 네. 차를 세우고 야타. 그래서 야타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차가 소위 말하면 스포츠카, 명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제차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제 친구가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가는데 진짜 이렇게 100만 원을 딱 보이면서 야 타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루 노는 걸로 그런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지존파 조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되게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항상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하루에 뭐 솔직히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근데 하루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아니 뭐 가난하다고 뭐 부자를 증오하는 건 그쵸.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그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겠죠. 자신들이 자라난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그 적개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요 이들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타족을 차용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자신들의 불우했던 환경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거론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기환이 그 얘기했던 말 중에 내가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를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갔었는데 예. 그 선생님이 친구 걸 뺏어라도 갖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그것이 한으로 남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자기가 불우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준비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못 사서 못 가져가니까 미술 선생님이 계속 때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옆반에 가가지고 크레파스를 훔쳐서 가지고 갔더니 그때부터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훔쳐오는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변명이죠, 사실은. 사실은 변명이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근데 그래도 뭔가 한편으로는 좀 그 짠. 가슴속에 시사하는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김기환이랑 제가 아마 같은 세대일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대충 94년에 26, 7이었으니까 제가 87학 친구 아니에요? 네, 제가 87학번이니까 네. 아마 대충 나이가 비슷하고 뭐 저 같은 경우 시골에 살았고 저도 이제 미술 시간에 그 한반 50명 60명인데 크레파스 가져가는 애들이 3분의 1도 안 됐고 맞아요. 중에 한두 개 가져가서 뭐 그 연필로 그리고 그랬는데 그들 모두가 살인자가 되거나 그들 모두가 사회에 원한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결국은 저는 자기 변명이라고 봐요. 그 글쎄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어떤 뭐 합리화하고 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계속 미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그 이 우수의원 매출 리스트요. 그게 A3 용지, 지금은 A4 용지지만 그때는 A3 용지입니다. 좀 작죠. 네. A3 용지 39장 분량. 그러니까 회원은 1,200명입니다. 이 사람 잠재적인 범행 대상자. 피해 대상자였죠.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명단도 이제 그거를 제공한 사람들,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나중에 적발을 합니다. 네. 검거해서 그들도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청계천에 있는 그 브로커에게 돈을 500만 원 정도 선수금을 주는데요.
그건 어떤 명분으로 줬냐면요. 가스총하고 대검 사면서 준 거예요. 그때 이제 뭐를 구해달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총 하나, 그다음에 소총 6정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도 다 같이 그러면은 그때 다 처벌받았습니다. 네. 이들한테 다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예, 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반사회적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사회적 성향이 모두 있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부분이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이라든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수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그 과정에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선호가 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이코패스로 볼 수는 없고 그것도 이제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거는 띠는 건 맞죠. 명백한 거죠. 예. 뭐 조금 이제 첨언하면요. 이들이 읽었던 그 소설이 야인입니다. 야인. 일본 그 삼류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은 막 그 배신한 사람을 낭떠러져서 밀어서 죽이는 것도 나와요. 뭐 그런 거 등등을 이제 흉내낸 것 같고 그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조직원으로 흡수했다고 판단되는 이양한테도 책 2권을 던져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인하고 그다음에 뺑기통이라는 네. 그때 유명했었죠. 예. 뺑기통이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화장실을 뺑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읽어라. 우리 조직원이 되려면 이거는 필독서다. 이제 그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야망 뭐 이런 책도 권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잡히고 나서 보통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오면은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지존파들은 엄청 적극적이었죠. 엄청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 자기에 대한 불우한 환경과 증오에 대한 말들을 계속 쏟아부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 보세요. 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전혀 고개 숙이지 네, 않았어요. 거기에 빳빳이 들고 있고 이 여자분만 고개 숙이고 있고 중간에 있는 얘만 나머지 애들은 이 차렷자세에서 빳빳하게 언론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래요. 이제 결국은 이 얘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 쟤네들은 뭐지? 그 뭔가 이유가 있었나? 이런 걸 갖게끔 이제 이 태도가 자체가 그런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피해자분 아까 이제 그 좀 얘기를 짚고 가려고 하는데요. 소시요. 네. 아까 소개해 주시려던 게 뭐였어요? 네. 일단 이제 먼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소씨 부부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돈 가져왔던 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울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예, 그랬는데 울산 남부경찰서 참 정말 이거는 반성 많이 해야 될 사안인데 울산 남부서에 신고를 하니까 아예 발생지가 저쪽인데 광주 서부서로 가라고. 그리고 거기서는 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자작극 아니냐 이거 회사 이 경영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뭉개려고 했다는 그런 참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소 씨한테 8천만 원을 가져다 준 그 제가 알기로는 무슨 부장인가 부장입니다. 이분이 주고 나서 신고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분명히 이건 납치고 표정을 보니까 그렇고 주변에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큰 사건이라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가서 회사로 가자마자 신고를 했는데 울산에 있었잖아요 회사가 삼정기계가 울산으로 가서 울산 남부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울산 남부에 신고하니까 울산 남부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서 줬는데요? 아 광주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럼 광주 서부서로 연락하세요.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서부서에서 맡아가지고 뭐 자세히 조사도 안 하고 이 사람 그 회사 경영이 그때 어려웠다고 해요. 회사 경영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자작극이다. 납치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회사 경영의 문제로 그냥 대충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상황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 울산 남부서죠. 네. 예, 거기로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일단은 자기 사건도 많고 귀찮고 그러니까 막 툭 던졌을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광주로 가라고 했는데 그 광주 서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걸 왜 우리한테 넘겨?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관할 싸움한 거예요. 관할 싸움을 한 거죠.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 간간히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관할 떠미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 직원분들도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부부의 행방불명인 건 확실했잖아요. 그렇죠. 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떠밀었던 그 직원들은 전부 징계 조치됐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퇴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소씨 필담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소 씨가 그 갇혀 있으면서 이른바 이제 그 창살 속에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16절지로 3장의 편지를 이른바 구명장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구명장을 16절째 3장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범인들 검거하고 느망 그 범인들 차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3가지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울산 삼정기계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하면서 위치 약도까지 다 그려줘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업종은 뭐고 회사 규모는 요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흑자 경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도 지금 많이 보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는 게 한 페이지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한 4,300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 내가 꼭 이걸 성공시켜 가지고 이제 큰 회사로 키우려고 하니까 지금 당신들이 요구하는 돈 내가 주고 나서도 나 이거 운수소관으로 돌리겠다. 네, 원하는 대로 돈 주고 나갈 테니까 또 경찰에 가서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와이프하고 내 아내하고 내 딸 아마 딸도 죽이겠다고 위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딸만 살려달라고 그것만 약속해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두 번째 그 요지고요. 세 번째 이제 현금 전달 방법 얘기해요. 그럼 네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돈 줄 건데 하고 물어보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가 냈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당신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갈 때 가까운 곳에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대기시키고 돈 받으면 거기서 바로 우리 집사람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남자로서 약속을 좀 지키겠다. 나도 어렸을 때 힘들어서 남의 물건 훔쳐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다. 허튼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받고 내 와이프 좀 풀어줘라. 이런 내용의 어떤 구명장을 썼어요.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두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소각시킨 이 범인들 정말 악마가 따로 없는 거죠. 저는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 지금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짜 잔혹한 살해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들이 받은 형량 그리고 네. 같이 사실은 피해자이자 가해를 이 씨도 어떻게 됐나요? 이 씨는 일단은 그 범인도피죄가 이제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구속된 게 이제 구속되고 나서 25일 만에 이제 살인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강도 돈 뺏었으니까요. 사체 유기 있죠. 유기의 훼손이 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요. 서울구치소에서 95년 11월 2일 날 그러니까 구속된 지 25일 만에 구속되고 나서 11월 2일 날 사형이 집행돼 버립니다. 그때 이제 김기환. 근데 김기환은 사실 그때 저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교도소에.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교도소 내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본 거죠. 수괴죄로 성립되고 김기환이 강동은이 김현양이 강문섭이 문상록이 백봉욱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 강동은의 그 애인이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나중에 합류하긴 했잖아요. 나중에 합류했죠. 네, 그분은 어떻게? 그게 범인도피죄로. 범인도피죄를 의뢰했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강동은 다방 저분. 그분은 당연히 면소죠. 예, 그거는 본인이 고의성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된 행위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은 따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럼 그 여성 두 분은 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아니 여성 하나는 받았죠. 범인도피죄로.
그러니까 그 강동원 애인이 아마 집행유예를 받았던 네, 걸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 합류한 그 예, 조직원. 그렇습니다. 예. 94년, 95년 상황이 사실은 그때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셨던 네. 상황이고 그 당시에 그 상당히 사회적으로 조금 많이 그 이슈에서 정치적으로 좀 뭐라 그러나 코너에 몰리셨던 것이 많아갖고 왜 이렇게 빨리 사형 집행을 했느냐 말하자면은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게 구속되고 25일 만에 그러니까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무엇인가 좀 김영삼 대통령이 뭐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뭐 쇠평도 잠깐 있었는데 이들이 한 행동의 죄값은 당연히 전 그래야 된다고 보지만 이 사실 조금 더 이 다른 형태의 그 일종의 좀 연구를 좀 해고 나서 연구같이 있었어야 되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은 글쎄 뭐 저는 뭐 죄에 대한 거는 벌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유사한 파들이 또 나와요. 영웅파, 막가파. 대표적인 막가파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벌 사형이라는 되게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일벌백계 했죠. 네. 예. 근데도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범죄.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형을 집행해 갖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위화력이 생기느냐? 아니다.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방 효과를 이렇게 생기냐? 아니다. 이건 오히려 영웅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좀 범인들이 또 이 자신들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 소씨 메모 말고 또 있었어요. 본인들의 심경을 적어놓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잠깐 소개하면요. 가진 자들은 시운을 잘 타고 태어나서 평생 힘 안 들이고 큰 소리 쳐가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없는 사람은 소와 말처럼 일만 하다 죽는 그 현상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자신들의 처지 얘기겠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생활 한번 못 해보고 일생을 마감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정한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들의 어떤 메모에 써놓은 것도 있었고요. 김기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검거되고 난 다음에 조사받으러 교도소로 갔을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갔더니 다 시인하더래요. 범행 내용을 다 시인하면서 에이, 까짓 거 40년 먼저 죽는 것 뿐이다.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가족들도 지존파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내 형제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심지어 문상록이라는 그 조직원은 아예 그 가족 쪽에서 그 시신조차 인수를 거부했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거둬주신 게 그 오병천 수사과장님의 부인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형사와 이 범죄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새끼 내가 교도소 티켓 끊어줬다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되지요. 그런 그 비상적인 그 표현은.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형사도요,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죽도록 잡고 싶어서 그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조사해서 구속시켜가지고 교도소 보내고 돌아서는 날은요, 저녁에 소주 한 잔 안 먹을 수 없어요. 마음이 진짜 편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내가 결국은 조사해서 교도소 티켓을 끊어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당연히 이제 뭐 판결에 의해서 했지만 이 형사 입장에서는 나에서부터 기인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는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시체마저도 가족이 외면할 때 이 형사의 입장은 아마 저라도 그냥 인수해서 적정히 화장 정도 해가지고 뿌려줄 수 있는 아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럴 용의는 저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특별한 어떤 그 형사와 범인 간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도 하나의 네. 인연이겠죠. 인연, 뭐, 그렇죠. 사실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범죄자들은 이 지존파가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뭐 사회 증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왜 이런 지존파들이 생겨난 걸까? 사실은 양극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아주 이 고용 지표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94년, 95년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실업률도 높고 더 많은 뭐 학생의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가 더 많은데 94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미처 안 됐다고.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80년대 후반에 호황기를 넘어서다가 갑자기 이제 주춤하면서 그 과정에서 압구정동에 거기는 한정없이 그 불로소득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면서 일종의 이런 범죄자들한테 일종의 핑계거리를 주게 된 것이 바로 그때죠. 90년대 초반에 바로 그 시기죠. 이게 이제 스스로 사실은 자기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 핑계거리를 저 사람들로 삼을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또 하필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정도 이제 제도화가 돼가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형식적 민주화가 됐지만 실제로 민주화라는 건 정의가 이루어져야지 형식적 민주화가 되는 과정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은 걸 보지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약간의 공급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지존파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범죄 조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는 사회적 의미는 분명하고 심리적인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듬어주고 또는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겨를이 없었겠죠. 사실은 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아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회 현상과 이 범죄는요 같이 가요. 그 시대의 범죄를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을 사건으로 그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2000년대 소위 말하면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네. 유영철이라든지 강호순이라든지 사실 이것도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의 네. 어떤 반영이라는 것들.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준 거죠. 지존파, 막가파 그것이 실제로는 정두영을 넘어서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게 된 것은 사실 얘네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수법도 그렇고 잔인성도 그렇고 실제로 이 잔인함을 생각하면은 그 이후보다는 얘들이 더 잔인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뒤에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잔인할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면은 통제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통제가 안 되는 형태. 폭주죠, 그 폭주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저도 사건 현장에 있지만 이 사건 하나가 그냥 단지 사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지존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저희 전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컸잖아요. 근데 예. 사건 하나에 범죄자, 피해자, 유족, 형사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여져 있고 이 파장은 과연 긍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히 이 사건 관련돼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검사, 판사 연관되는 그 기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범인이건 피해자건 그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형사일 겁니다. 마치 송곳의 끄트머리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송곳의 끄트머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픔도 가장 먼저 느끼고 하는 게 형사일 거예요. 형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데 이제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짬짬이 좀 이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앞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뛰었던 또 우리 다른 형사들도 초빙해서 가끔씩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씩 가보시자고요. 네. 네. 그래서 사건 의뢰에서는요, 이런 저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과 함께 그 범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